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 뇌졸중 이후 나는 아들 집에 들어와 보살핌과 가족의 따뜻함을 기대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속삭이는 말을 우연히 엿들었다. 어머님은 이제 더는 필요 없어. 저 집 팔고 수리가 필요했다고 말하자. 하지만 그 애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보행기. 두 번째 뇌졸중 후 의사들이 준 선물이었다. 내가 난간을 붙잡고 부엌과 거실 사이의 문턱을 조심스럽게 넘을 때마다 보행기는 마룻바닥 위에서 둔탁한 소리를 냈다. 솔직히 내가 이런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를 거라 생각했다. 노년이란 벤치에 앉아있는 할머니들, 양말 뜨개질, 주말 농장에서 직접 키운 오이, 그리고 평온함 같은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제약투성이었고 모든 움직임이 힘겨웠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에서는 늘 어딘가 모르게 서먹함이 느껴졌다. 마치 내가 이제 짐이 된 것 같았다. 보행기를 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머릿속에서 둔한 메아리로 울렸다. 예전에는 어땠더라. 외투를 재빨리 걸치고 거리로 나가 부동산 사무실로 향하고 집을 보여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었다. 가게에 빵을 사러 갈 때조차도 뒤돌아보지 않고 지치지 않고 힘찬 걸음으로 똑바로 걸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발을 어디에 둬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지금도 그렇다. 창가 의자까지 와서 조심스럽게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의자는 나의 다치자 병이 난 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을 때 옛집에서 겨우 가져올 수 있었던 마지막 물건이다. 예전에는 라일락 덤불과 늘 페인트가 벗겨진 담장이 보이던 부엌 창가에 놓여 있었다. 이제는 낯선 아파트, 낯선 물건들 사이에서 텔레비전 맞은편 벽에 놓여 있으니 마치 내가 이곳에 잠시 머무는 손님 같았다.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들 민준이가 부엌에서 무심하게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모든 것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마음이 불편하고 어색해하며 이 모든 상황에 약간 짜증이 나 있었다.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다리가 저리지 않도록 편안히 앉으며 대답했다. 평생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걸 멈추면 모든 게 끝장이다. 가끔은 인생이 나를 단련시켰다고 생각한다. 3년 전 첫 뇌졸중을 겪었을 때는 강단 있게 맞섰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화를 내고 오른손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왼손으로 글씨 쓰는 법을 배웠다. 그때는 혼자서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반년 전 두 번째 뇌졸중은 마치 앞전기처럼 나를 짓밟고 지나갔다. 이제는 왼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 말이 더듬거린다. 피곤하면 기억력이 나빠진다. 컵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거나 요일을 헷갈리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이 멀쩡하다는 것이다. 나는 아직 누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아이처럼 대하는 것이 단순히 친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간할 수 있다. 민준이와 그의 아내 수진이네 집에서 산지 4개월이 되었다. 하루에 20번씩 약 드시는 거 잊지 않으셨어요?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라고 묻는 형식적인 색채가 짙은 정중한 보살핌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진정한 온기의 불꽃 하나 없었다. 며느리 수진이가 내 약을 정리할 때는 마치 혈압약이 아니라 독극물을 다루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행동했다. 모든 것이 딱 부러지고 필요한 만큼만. 하지만 내가 여기서는 불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나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 아파트의 빛은 달랐다. 직설적이고 날카로웠다. 숲길에 있던 내 집에서는 아침 햇살이 단풍나무 잎사귀를 통해 들어왔다. 모든 것이 더 부드럽고 아늑하고 내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는 벽도 낯설고 냄새도 다르고 가구도 남의 것이다. 모든 것이 임시적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마치 가시가 밝힌 것 같았다. 나는 이곳 사람이 아니라 그저 궂은 날씨를 피하고 있을 뿐이다. 수진이가 거실 문턱에 나타났다. 키가 큰 금발머리에 입술을 굳게 다물고 미소는 짓고 있지만 눈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42살이고 그 나이를 상기시켜주면 여자들이 특히 싫어하는 나이다. 그녀의 모든 것은 완벽했다. 손톱, 머리 모양, 그리고 그녀가 좋은 백화점에서만 산다고 자랑하는 옷까지. 항상 자신감 넘치고 항상 한 발 앞서 나간다. 어머님, 편안하세요? 마치 지침서대로 묻는 것 같았다. 괜찮아, 고맙다. 나는 무릎이 무릎 담요를 고쳐 덮으며 대답했다. 이 담요는 아직 내 집에서 모든 것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였을 때 직접 고른 것이었다. 그때는 아직 내가 빨리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이 모든 임시적인 상황이 곧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언젠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점점 희미해졌다. 수진이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았다. 저희가 민준 씨랑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녀가 입을 열자마자 심각한 대화가 될 것이라는 걸 직감했다.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도 힘드시고 집 두 채를 관리하는 건 아시잖아요. 공과금, 세금,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내 집, 숲길에 있는 그 2층 집은 남편 철수가 세상을 떠나고 민준이와 단둘이 남았을 때 내가 산 집이었다. 그때는 정말 죽어라 이랬. 아침에는 부동산에서, 저녁에는 회계사 아르바이트를 했다. 모든 명절, 모든 가족 저녁 식사, 설날, 생일, 모든 것이 그 집에서, 그 벽 안에서 이루어졌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곳과 연결되어 있었다. 몸이 좀 더 나아지면 집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목구멍 속 어딘가에서 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수진이는 콧방귀를 뀌며 웃음을 참았다. 어머님, 아시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혼자 생활하는 건 무리라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 내가 장애인이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나는 내 자신의 단호한 어조에 스스로도 놀라며 잘라 말했다. 하지만 저희는 어머님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거 아시잖아요. 민준이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는 찻잔을 들고 와서 내가 떨어뜨릴까봐 겁이라도 난 듯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엄마, 생각 좀 해봐. 만약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밤에라도 그러면? 우리 그때 다들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욕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고 이웃인 미경 씨가 이상하게 여겨 찾아올 때까지 몇 시간을 누워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뇌졸중은 그 후에 왔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스트레스와 나이 탓으로 돌렸다. 저희는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래요. 수진이가 이미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목소리에서는 여전히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저 통보를 받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너희가 제안하는 게 뭔데? 내가 물었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맞췄다. 항상 이런 식이었다. 말 한마디, 눈빛 한 번에 나 없이 모든 것이 결정된다. 집은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이가 재빨리 말했다. 지금 시세가 좋아서 돈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 돈이면 요양원 비용도 충분하고 다른 모든 것도 해결될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 집은 어차피 비어 있잖아요. 괜히 관리비만 내는 거죠. 여기 반지하를 잘 꾸밀 수도 있고요. 독립된 공간에 화장실도 따로 있고 저희 바로 옆이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나는 그 반지하를 잘 기억한다. 어릴 적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낡은 다리미,
남편 철수의 연장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 앨범이 든 상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곳. 민준이가 3년째 고쳐주겠다고 약속한 잔디깎기 기계까지도. 이 모든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내 인생, 내 집, 내 추억에 대한 남들의 계획. 마치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비용 요인인 것처럼. 알겠다. 나는 간신히 참고 말했다. 수진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지금이 딱 좋은 시기예요. 시장이 화랑이라 나중에는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 관리비나 세금, 집 상태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집주인이라는 것이 마치 모두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그저 고지서의 한 줄에 불과한 것처럼 그 집의 구석구석이 내 삶인데 나는 거의 투명할 정도로 옅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수진이는 어째서인지 차를 진하게 우려내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하는 척했다.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거였다. 평생 나를 도와준 그 고집. 생각해볼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들은 확신했다. 늙은이는 이미 동의했다고. 물론이죠. 엄마, 얼마든지 생각하세요. 민준이가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그와 수진이를 바라보며 깨달았다. 그들은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고 계산되어 있었다. 나는 그저 그들 계획의 다음 항목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 손님 방, 이제는 아마도 내 방이 된 곳에 누워 배관이 삐걱거리는 소리, 집이 내려앉는 소리, 그리고 벽 너머 어딘가에서 민준이와 수진이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눈을 감고 내 집을 상상했다. 노란 벽의 부엌, 아침마다 참새들이 앉아있던 창문, 민준이와 함께 직접 달았던 선반이 있는 것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의 셔츠가 보관되어 있는 침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 삶, 내 기억. 그들은 나를 약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의존적이라고 생각한다. 뇌졸중 이후 나에게는 두려움과 무력감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나를 조종하고 관리하고 서류에 서명하도록 구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내 등 뒤에는 수술 자국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계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이 있다는 것을. 나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을 수없이 보았고 가족을 빚더미에서 구해냈으며 혼자서 민준이를 키웠고 내 아파트와 내 삶을 위해 싸웠다.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전투일 뿐이고 나는 질 생각이 없다. 나는 담요를 턱까지 끌어당기며 가슴속에서 익숙한 감각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제 전투가 시작될 것이다. 내가 포기했다고 생각하게 둬라.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둬라. 그들의 계획을 준비하게 둬라. 나는 이미 어떻게 대답할지 알고 있다. 나는 항상 나 자신을 고집센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헛되이 힘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운다. 첫 뇌졸중 후에도 나는 끈질기게 독립을 고수하며 나 자신과 민준이 그리고 의사들에게 혼자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아들은 그때 사회복지사를 데려왔다. 그녀는 집안일을 돕고 식료품을 가져다 주었지만 나는 차조차도 침대 옆 탁자가 아닌 식탁에 놓아달라고 했다. 내가 직접 가져가겠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나이와 질병에 대한 나의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두 번째 타격은 더 심했다. 이제 매일 아침은 운동으로 시작된다. 모든 움직임을 통제해야 한다. 다리가 문제라서 질질 끌린다. 신경 쓰지 않으면 피곤할 때 말이 엉킨다. 다행히 정신은 멀쩡하다. 기억력이 나빠지긴 한다. 하지만 선의와 계산의 차이는 아직 구별할 수 있다.
요즘 나는 재활치료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다. 장애인을 위한 물리치료, 뇌졸중 후 회복, 이 모든 것은 수진이의 생각이었다. 앉아만 있으면 안 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우리 동네 병원의 복도를 절뚝거리며 다녀야 한다.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설게 느껴지는 곳, 약 냄새, 빛바랜 벽,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크고 지나치게 쾌활하게 말하는 간호사들. 젊은 물리치료사 다솜 씨는 항상 포스터처럼 너무 환하게 웃는다. 김영자 어머님, 오늘은 조금만 더 해볼까요? 하실 수 있어요. 아주 좋아지고 계세요. 내가 어디 도망갈 때라도 있나? 나는 참으면서 노력하고 침묵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완전히 썩어버릴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 한 번의 치료가 끝난 후 나와 민준이는 로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어떤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잠그려 애썼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오른손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는다. 그때 갑자기 모퉁이 너머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집에서와는 다른 날카롭고 조급하며 화가 섞인 목소리였다. 그 집이 이제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계속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보행기 없이는 화장실도 겨우 가면서 민준 씨는 그냥 안쓰러워만 하고 더 늦기 전에 결정해야 하는데 나는 얼어붙었고 손은 지퍼 위에서 멈췄다. 그 뒤로는 조용한 말들이 이어졌지만 나는 모든 것을 들었다. 집을 팔고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 돈을 요양원에 쓰고 우리도 빚을 갚아야 하고 수리도 좀 해야 하는데 저 관리비가 월급의 절반을 잡아먹는다고. 이어서 민준이의 쉰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그래도 엄마잖아. 이건 좀 너무 비인간적이잖아. 누가 쫓아낸대요? 그녀가 말을 가로챘다. 우리가 다 어머님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이제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했어요.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평생 어머님을 책임질 의무는 없잖아요. 우리도 우리 계획이 있다고요. 나는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의 모든 보살핌에 대한 대화, 모든 미소, 차, 약, 이 모든 것이 그저 거칠애에 불과했다. 그들은 이미 나를 대신해 결정했다. 내가 평생 일군 집은 그들에게 그저 대출금을 갚고 수리를 하고 나를 어디든 저렴한 곳에 맡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민준이가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평정을 되찾은 후였다. 다 됐어요. 엄마, 집에 가요. 그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물었다. 가자. 나는 대답했다. 오는 내내 그는 날씨, 교통, 체증, 어떤 새로운 영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치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환상을 만들려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 아들아, 나 다 들었어. 다 알아들었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침묵했다. 집에 오니 수진이는 언제나처럼 정중했다. 저녁을 차려주고 옷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고 텔레비전을 켜주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다. 단지 나는 이미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나는 그들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밤에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위층에서 민준이와 수진이의 목소리가 오가는 소리,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수진이가 짜증스럽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어차피 눈치 못 채실 거야. 싸우기 싫어서 뭐든지 서명할 걸. 나는 누워서 내 집을 떠올렸다. 레몬색으로 칠했던 부엌, 민준이가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 선반을 만들었던 일, 복도에 아직도 걸려있는 어릴 적 그림들, 모든 구석, 모든 물건이 내 삶의 조각이고 내 노동의 결실이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냥 넘겨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침에 나는 가장 먼저 오랜 이웃인 미경 씨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우리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다.
예전에 내가 이혼 후에 그녀가 자리 잡는 것을 도와주고 정말 힘들 때 지지해 주었다. 이제는 그녀가 나를 도울 차례였다. 미경아, 혹시 조용히 알아봐 줄 수 있니? 내 집이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서류는 다 옛날 서랍에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혹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고. 미경이는 꼬치꼬치 묻지 않고 20분만요, 영자 언니.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라고만 말했다. 그리고 정말로 3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다. 언니, 진명의 전부 언니 결혼 전 성씨로 되어 있어요. 서류 깨끗해요. 언니 외에는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요. 나는 전화를 끊고 오랜만에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내 집을 그렇게 쉽게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일렀다. 나는 지금 다투거나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그들이 스스로 서두르다 실수하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 순간 창문을 통해 삶이 노크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25살쯤 되어 보이는 머리를 하나로 묶고 눈빛이 익숙하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아가씨가 서 있었다. 나는 즉시 그 얼굴을 알아봤다. 민준이의 젊은 시절과 닮았다. 아가씨는 머뭇거리며 손을 내밀었다. 김영자 여사님 맞으신가요? 저는 다혜라고 합니다. 저는 여사님의 손녀예요. 이때 나는 정말로 약해서가 아니라 놀라서 휘청했다. 민준이는 손녀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내가 알기로는 젊었을 때 실패한 연애가 한 번 있었고 그때 임신한 것 같았지만 그 후로는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되었다. 들어오너라, 다혜야. 나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며 머릿속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내게 동맹이 생겼다는 생각이 쿵쾅거렸다. 만약 누군가 1년 전에 내 나이 거의 이른애 존재조차 짐작만 하던 손녀가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말했다면 나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문을 여니 문턱에 익숙한 고집과 동시에 불안, 당혹감, 그리고 희망이 담긴 눈을 한 젊은 아가씨가 서 있었다. 다혜는 불안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호했. 그리고 그 눈에서 나는 즉시 무언가 혈육의 정을 느꼈다. 마치 뇌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 전에 유전자가 서로를 알아본 것처럼 들어오너라. 나는 말하면서도 늙음 때문만이 아니라 긴장감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오랫동안 할머니를 찾았어요. 엄마는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고 아빠는 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순간 민준이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 마치 그가 딸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절반을 지워버린 것 같았다. 나는 그 오래전 이야기를 잘 기억했다. 이웃 동네 여자아이가 임신한 것 같았고 그 후 민준이는 침묵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때 남자애들이 흔히 그렇듯 저절로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렇게 되돌아온 것이다. 나는 다혜를 소파에 앉히고 한국식으로 진한 보리차와 약과를 내놓았다. 내 방식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이것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보았다. 젊었을 때의 나처럼 긴 손가락, 긴장할 때면 보이는 똑같이 초조한 움직임. 왜 하필 지금 찾아왔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빚만 남았고 일자리도 없어요. 월세를 낼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전화했더니 그 부인이 듣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저에게 가족이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세상에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던지 이게 바로 내 핏줄이다. 20해가 넘게 너 없이 살다가
이제 돈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온정을 구하러 왔다. 다혜야, 너에게는 언제나 가족이 있단다. 변변찮아도 가족은 있고 내 지붕 아래 네가 머물 곳은 있을 게다. 나는 말하며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보육권 아이들을 위탁 가정에 연결해 주었지만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었고 그 후 어머니가 아프셨다고 했다. 가진 모든 것을 약값과 병원비로 썼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어머니의 사진 몇 장과 편지 몇 통뿐이었다. 그 편지들 중에는 알고 보니 내 편지도 있었다. 나는 언젠가 그들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며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라도 알고 싶다고 부탁했지만 모든 것은 답장 없이 남았다. 이제 몇 년이 지나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누구에게 가야 할지 몰랐어요. 다혜가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25이 아니라 힘든 인생 40회를 산 것 같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나는 문득 내가 이 세월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가족을 위해 그렇게 참고 싸우고 일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내 혈육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을 때 운명 스스로가 혼자 남겨진 또 다른 사람을 내게 보내주었다. 우리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뇌졸중 민준이네 집으로 이사 온 것,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떻게 나를 조심스럽게 처리해서 집을 팔고 요양원으로 보내려 하는지까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배신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라 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할머니,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딸깍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문득 내게 진정한 동맹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젊고 똑똑하고 세상에 분노하지만 누구에게도 빚진 것 없는 정직한 사람, 나를 위해 끝까지 싸워줄 사람. 이것은 단순히 구원의 기회가 아니었다. 새로운 숨결이었고 새로운 의미였다.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해. 내가 말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모든 것을 계획해뒀어. 이미 집을 자기들 명의로 돌리고 나를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판정받게 할 방법을 찾고 있어.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집 서류가 전부 내 결혼 전 성씨로 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그들을 막아줄 수도 있어. 다혜는 즉시 상황의 핵심을 파악했다. 그럼 형식적으로 할머니는 그들에게 그냥 아들 집에 사는 할머니일 뿐이고 집은 사실상 남의 집이라는 거네요. 그래, 그게 그들의 모든 계획을 지연시키거나 필요하다면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지. 그 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혜에게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민준이와 수진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어떤 다툼에도 끼어들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동의하며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말했다. 떠나기 전에 나는 내 비상금을 그녀에게 주었다. 비상시에 대비해 보관해 두었던 30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었다. 다른 사람이 엿듣지 못하도록 연락할 수 있게 선불폰 유심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떠나고 거실에 혼자 남았을 때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에게 다시 기댈 곳이 생겼고 싸워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내 방에 누워 위층에서 민준이와 수진이가 내 아파트에 대한 계획을 조용히 논의하는 것을 들으며 나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늙고 약하다고 생각하게 둬라.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둬라. 그들은 내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꿈에도 모를 것이다. 내게는 손녀가 있다. 내게는 기회가 있다. 다혜가 내 문 앞에 나타난 그날부터 내 안에 마치 새로운 엔진이 생긴 것 같았다. 나는 문득 20년 전에 김영자 여사를 떠올렸다. 모든 것을 통제하던 엄격하고 침착했던 모습.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희망이 생겼다. 이제 다혜와 나는 매일 저녁 정확히 7시에 통화했다. 나는 그녀가 사준 새 유심히 꽂힌 작은 휴대폰을 미리 베개 밑에 숨겨두었다. 그 시간에는 보통 수진이가 샤워를 했고 민준이는 텔레비전 앞에 자리를 잡았다. 아무도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혜는 항상 통화 시작에 물었다. 괜찮아. 나는 대답했다. 다만 저 두 사람이 사고 치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해. 다혜는 며칠 만에 수진이가 이미 부동산 중개소, 바로 내가 예전에 일했던 곳에 연락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예정을 생각해서 나는 전 직장 대표였던 강태식 대표님에게 전화했다. 그는 이 바닥의 베테랑이라 모든 길을 알고 있다. 절대 자기 사람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다. 영자 씨, 걱정 말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가 말했다. 오라고 해요. 집을 보여주게 하고 내가 다 지켜볼 테니. 당신 서명 없이는 풀 한 포기도 못 팔아요.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나는 서류를 모았다. 등기권리증, 결혼 전 성씨로 된 옛날 신분증, 모든 등본. 법무사 사무실의 미경이가 모든 서류 사본을 가져다 주었다. 이 누렇게 변한 종이들을 손에 쥐고 있을 때 나는 등 뒤에 진짜 갑옷이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느꼈다. 수진이는 우리의 계략을 모른 채 나를 보살피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어머님, 은행에 가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해요. 그게 더 편해요. 직접 관공서를 뛰어다니실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척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수진아, 내 말대로 하마. 다만 먼저 생각 좀 정리하게 해줘. 혹시 뭘 잊어버릴까봐. 저녁이면 집안의 발소리가 잦아들고 텔레비전 소리가 조용해질 때 나는 수첩을 꺼내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다혜와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기록했다. 이 시간들 동안 나는 마치 전쟁터의 전략가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을 조용히 해야 한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불필요한 감정 없이 도발에 넘어가지 말고. 그런 저녁 중 하루, 다혜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다. 공증인과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외에는 아무도 집에 접근할 권리가 없도록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대요. 만약 그들이 감정을 원한다면 해보라고 하세요. 모든 서류는 깨끗해요. 잘했다, 다혜야. 나는 그녀를 칭찬했다. 네가 나의 기둥이다. 그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수진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 조급해졌다. 이제 그녀는 내게 온갖 서류에 서명하라고 요청했다. 어떤 위임장, 등본, 심지어 혹시라도 내 상태가 나빠질 경우를 대비한 서류까지. 나는 각 페이지를 주의 깊게 읽고 잘 안 보이는 척하며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고 서명을 내일로 미뤘다. 걱정 마라, 수진아. 다 서명할게. 그냥 실수할까봐 그래. 나이 들어서 그렇단다. 사실 그녀가 서두를수록 나는 더 차분해졌다. 내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서류는 완벽했다. 공증인에게는 내 이름으로만 된 위임장이 있었고, 부동산 대표에게는 내 직접적인 참석 없이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는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 민준이는 이 이야기에서 어딘가 길을 잃은 듯했다. 항상 한 발 물러서 있었고 가끔씩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망설였다. 어느 날 수진이가 민준이가 출근했을 때 복도에서 나를 붙잡았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적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저희는 어머님을 위해서만 생각해요. 다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예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노인처럼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평생 혼자 결정을 내렸단다, 수진아. 지금도 해낼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날 저녁 나는 다혜에게 전화해서 대화 내용을 이야기했다. 할머니, 그들이 서두르고 있어요. 준비해야 해요. 곧 진짜 최후 통첩을 하러 올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의심하지 마. 나는 앞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다. 이제 나에게는 나만의 계획, 나만의 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게 돌아. 나는 싸움 없이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때쯤 되니 주변의 모든 것이 색을 바꾼 듯했다. 민준이와 수진이의 집은 신경질적인 분주함으로 가득 찼다. 수진이는 이제 아파트 안을 발끝으로 걸어다니고 전화로 속삭이고 인터넷에서 성년 후견인 제도, 서류 목록, 요양원에 대해 무언가를 찾아 읽었다. 나는 그녀의 통화를 들었다. 시끄러운 부엌, 불분명한 속삭임. 우리가 그냥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건 손해잖아요. 관리비에 집은 낡았고 수리가 필요한데 돈은 없고 대출금은 때로는 그녀가 신경질적으로 문을 쾅 닫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내 앞에 나타나 서명을 위한 또 다른 형식적인 절차를 상기시켰다. 민준이는 반대로 더욱 조용해졌다. 내면에서 고통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수진이 편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의 눈에는 어딘가 어린애 같은 구석이 생겼다. 마치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단 한 번 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어쩌면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린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때 대답하지 않고 그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그가 이미 주도권을 내줬다는 것이 분명했다. 이제 모든 것은 아내가 결정한다. 이와 동시에 수진이는 서류 문제로 더욱 분주해졌다.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한 뭉치의 서류를 가져왔다. 계약서, 위임장, 국민연금공단에서 왔다는 어떤 통지서. 김영자 어머님, 서명하시죠. 이건 다 형식적인 거예요. 저희 믿으시죠?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안경을 쓰고 잘 안 보이는 척하며 천천히 한자 한자 읽었다. 사실 나는 즉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 서류들은 아파트 매매를 위한 위임장과 주택 관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하는 내용이었다. 본질적으로 내 재산을 자신과 민준이에게 넘기는 것이었다. 수진아, 먼저 미경 씨한테 자문 좀 구해볼게. 그래도 그 친구가 법무사잖아. 나는 그저 조심하는 척하며 말했다. 수진이는 펜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지만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물론이죠, 물론. 다만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서류가 준비 안 되어 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폴더에 넣고 내일 아침에 모든 것을 보고 바로 다혜에게 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혜야, 잘 들어. 나는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그들이 진짜 서두르기 시작했어. 빚 문제로 더는 버티지 못하는 게 분명해. 강태식 대표님께 빨리 연락해야 해. 혹시 누가 내 신분증이나 서류를 가지고 오면 경고해달라고. 다혜는 모든 것을 받아 적고 덧붙였다. 할머니, 안 무서우세요? 혹시 그들이 눈치채면요? 나는 그저씩 웃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무섭지. 지금은 무서워할 시간이 없어. 수진이가 서류를 들고 뛰어다니고 성년 후견인 제도로 분주한 동안 나와 다혜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모으고 공증인을 위한 설명을 준비하고 미경 씨와 강 대표님과 연락을 유지했다. 모든 것은 소란이나 비명 없이 조용히 이루어졌다. 나는 겉으로는 순종적이었고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들의 제안에 대해 생각했다. 사실 나는 끝까지 버티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낡은 가구처럼 그냥 버릴 것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어느 순간 그들이 며칠 내로 내 집에 대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나는 우연히 수진이가 전화로 중개인과 만남을 정하는 것을 들었다. 바로 내가 보통 집에 없는 시간, 재활치료센터에 가는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수첩에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언제, 누가 전화했는지, 어떤 서류를 가져왔는지, 그들끼리 무슨 말을 했는지, 마치 부동산에서 일할 때처럼. 나중에 법정까지 가게 될 경우 있지 않도록 모든 사소한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신경이 곤두선 채 눈을 번뜩이며 내 방으로 갑자기 들어왔다. 입술은 일자로 굳어 있었다. 김영자 어머님,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셨어요. 저희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지금 결정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차분하게 쳐다보았다. 수진아, 소리 지르지 마라. 나도 내 머리가 있어. 내가 다 알아보고 나면 서명할 거야. 그녀는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신경이 날카로워졌다는 뜻이다.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나는 오랜만에 두려움이 아닌 어떤 조용한 기쁨을 느꼈다. 어쩌면 나는 늙었고 아플지도 모르지만 내 것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힘이 닿는 데까지 싸울 것이다. 왜냐하면 집은 그냥 벽이 아니라 내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해 나는 항상 마지막까지 버텼다. 솔직히 말해서 이 시점에서는 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상태로 존재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민준이와 수진이가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생각했다. 마치 내 집이 아니라 모든 걸음이 통제되고 차조차도 정해진 시간에 우려내는 요양원에 있는 것 같았다. 집안에서는 신경질적인 대화가 점점 잦아졌지만 내 앞에서는 모두 괜찮은 척했. 하지만 나는 민준이가 밤에 부엌을 서성거리며 전화기에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 수진이가 관리비, 대출, 그리고 이 끝없는 불확실성에 대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어느 순간 그들이 나를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나는 그들에게 요양원에 빨리 보내거나 수익원으로 활용해야 할 비용 요인이었다. 이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어느 날 재활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수진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그럼요. 제가 결정을 내리게 할 거예요. 거의 동의하셨어요. 집은 아시잖아요. 낡아서 돈이 많이 들어요. 뭐라도 쓸모가 있어야죠. 나는 보행기를 짚고 복도를 걸으며 그 순간 절실히 느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어머니도 사람도 아닌 그저 또 다른 비용 항목일 뿐이었다. 가족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리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조차 없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동정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동정심이 최악의 조언자라는 것을 오래전에 깨달았다. 더구나 이제 나에게는 다혜가 있었다. 희망조차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운명이 직접 내게 선물해준 손녀. 우리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다. 다혜는 단순히 마음이 따뜻한 것을 넘어 놀랍도록 똑똑하고 활기찼다. 그녀는 이미 내 오랜 지인인 강태식 대표님을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공식적으로는 거래가 진행되는 것처럼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실제로는 내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말이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다혜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부동산에도 알렸고 공증인도 상황을 알고 있어요. 모든 서류는 통제하에 있어요. 할머니의 직접적인 참석 없이는 어떤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미경 이모가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 만약 속이려 하면 바로 신호를 줄 거예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상대가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수진이는 상황이 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는 듯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녀는 가족회의를 열어 나를 거실에 앉혔다. 옆에는 어둡고 지친 표정의 민준이가 앉았다. 그는 내 눈을 피했다. 내 앞 테이블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김영자 어머님, 수진이가 공식적인 어조로 시작했다. 저희가 다 논의해봤는데
결론은 어머님께서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간병도 있고 의사도 있고 안전하고 더 편안하실 거예요. 집은 저희가 팔도록 돕고 돈은 현명하게 관리할게요. 어머님은 잘 보살핌 받으실 거고요. 민준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서류 뭉치를 보며 갑자기 두려움이 아니라 결단력으로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너희가 나를 걱정한다는 건 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꼼꼼히 다 읽어볼게. 아는 법무사한테도 물어보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누구를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수진이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얼굴은 돌처럼 굳었고 입술은 일자로 다물어졌으며 눈은 분노로 가득 찼다. 이건 형식적인 절차예요. 어머님, 저희를 못 믿으세요? 나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믿지, 물론. 하지만 수진아, 내가 형식적인 절차에 서명했다가 집, 인생, 평온함까지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니? 나는 모든 것을 서두르지 않고 하는데 익숙하단다. 민준이는 그저 침묵했다. 나는 그의 눈에서 부끄러움을 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녁에 나는 다혜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 손에 모든 서류가 있어요. 할머니와 할머니 서명 없이는 아무도 아무것도 못해요. 침착하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중요한 건 할머니가 모든 걸 안다는 걸 그들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 나는 여전히 망설이는 척하며 시간을 끌고 미소 짓고 보살핌에 감사하며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계속 관찰하고 기록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내 삶, 내 기억, 내 집을 지키기 위한 방어일 뿐이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누워서 인생이 얼마나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생각했다. 네가 필요할 때는 모두가 너를 사랑하고 짐이 되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내 것을 위해 힘이 닿는 데까지 더 싸울 것이다. 날이 갈수록 집안의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수진이는 짜증이 늘었고 목소리마저 변했다. 이제는 마치 내가 사람이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금속성의 날카로운 톤이 자주 들렸다. 때로는 그냥 방에서 사라져 문을 쾅 닫았다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돌아와 서명을 위한 또 다른 형식적인 절차를 내밀었다. 나는 다투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안경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린 척했다. 나는 참을 줄 알았고 기다릴 줄 알았으며 서두르지 않았다. 인생에서 모두가 나를 포기했을 때 마지막까지 버텨야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와 동시에 다혜는 나의 보이지 않는 방어를 위해 더욱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이미 부동산 중개소에 다녀와 강태식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내 허락 없이는 어떤 서류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경이는 정기적으로 법원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직 깨끗했고 위임장이나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금요일 저녁에 일어났다. 다혜는 공증인을 만난 직후 나에게 전화했다. 할머니, 그들이 할머니 집을 실사할 계획이에요. 화요일에 할머니가 재활치료 받으러 가셨을 때요. 이미 어떤 중개소 여자를 찾아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을 거래요. 아마 매매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거겠죠. 나는 들으면서 깨달았다. 이제 그들은 서두르고 있고 이 서두름 속에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방해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덫에 걸리게 하는 것이다. 다혜야, 정말 잘했다. 중요한 건 나중에 잃어버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서류 사본을 모아두는 거야.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 후로는 마치 막장 드라마처럼 흘러갔다. 주말에 수진이와 민준이는 또 한 번의 가족회의를 열었다. 수진이는 온통 신경이 곤두서서
나에게 불만스러운 시선을 던졌다. 민준이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지금 모든 걸 정리하면 우리 모두가 편해져요. 더 늦기 전에요. 만약 재수 없게 또 뇌졸중이 오면요. 나는 속으로 그저 쓴웃음을 지었다. 인간적인 걱정과 진정한 불안은 옛날 이야기였고, 이제는 안정과 안녕이라는 말로 포장된 적나라한 계산뿐이었다. 다음 날, 모두가 나간 사이 미경이가 전화했다. 영자 언니, 힘내요. 만약 압박이 들어오면 바로 불러요. 우리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강 대표님도 모든 걸 통제하고 있고요. 언니 동의 없이는 아무도 아무것도 못해요. 고맙다, 미경아. 간신히 대답할 수 있었다. 이런 순간에 혼자 있는 것은 힘들지만 어딘가에 동맹이 있다는 것을 알면 한결 수월해진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랫동안 창밖의 텅 빈 마당과 2층까지 자라난 라일락 나무를 바라보았다. 언젠가 민준이와 철수가 저기서 새 집을 만들고 나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웃었던 것을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먼 영화 속 장면 같았다. 하지만 피로는 곧 단단한 평온함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제 화요일까지 버티는 것이 중요하고 굴복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두고 서두르게 둬라. 그러면 나중에 누가 옳았는지 증명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잠들기 전 나는 다시 다혜와 통화했다. 할머니, 제가 다 준비했어요. 서류 사본도 중개소와의 대화 녹음 파일도요. 그리고 할머니 서류는 모두 완벽해요. 만약 그들이 할머니 몰래 무언가 처리하려고 시도하면 모든 증거가 할머니 손에 있을 거예요.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아침에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수진이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녀의 가시 돋친 시선을 보지 않고 그 형식적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머릿속에는 이미 명확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언제든지 미경이에게 전화해서 모두를 불러 모아 대화를 나누고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펼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스스로 변명할 수 없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인생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손에 서류가 있고 동맹이 있다면 혈육의 배신조차도 그리 두렵지 않다는 것을. 모든 것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일어났다. 화요일 내가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수진이와 민준이는 상태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매매를 준비하기 위해 숲길에 있는 내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강태식 대표님이 미리 나에게 알려주었고 모든 것을 통제했다. 심지어 그들의 중개소 비서는 나중에 그들이 주장할 것처럼 모든 것이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마치 우연인 것처럼 녹음을 켜두기까지 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신경질적이고 산만했으며 차를 가져다 주다가 내 컵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무언가 그들이 계산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괜찮으세요, 김영자 어머님? 그녀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주 좋단다, 수진아. 근데 너희는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정중하게 물었다. 민준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수진이는 전화 통화를 하러 부엌으로 휙 들어갔다. 나는 그녀가 반쯤 소리를 낮춰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아니요, 아직 서명 안 하셨어요. 어머님 없이는 안 돼요. 중개인이 그러는데 본인 참석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대요. 나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움직일 때가 됐다. 저녁에 모두가 식탁에 모였을 때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얘들아, 내가 다 생각해봤는데 결정했다. 나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거고 집도 팔지 않을 거야. 간병이나 살림은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할게. 도움이 필요하면 공증인에게 의뢰할 거고 모든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할 거야.
수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하지만 어머님, 그게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아시잖아요. 나는 평생 혼자 결정을 내렸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 인생을 누구에게 서명으로 넘겨주지 않을 거야. 민준이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바닥을 쳐다보았다. 그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누군가를 동정할 여유가 없었다. 집은 내 인생이야. 나를 존중하지 않더라도 내 기억만이라도 존중해다오. 나는 덧붙였다. 그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는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준이는 저녁 내내 말이 없었다. 나는 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구가 아닌 어른이자 내 운명의 주인인 사람처럼 느껴졌. 다음 날 나는 다혜를 집으로 초대해 부엌에 앉히고 차와 과자를 내놓고 우리가 함께 모았던 모든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다혜야, 이제 나에게 정말로 가족이 생겼구나.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였어. 우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너를 쓸모없다고 버리려 할 때 운명은 다시 살고 싶고 다시 싸우고 싶게 만드는 사람을 직접 데려다 준다. 며칠 후 수진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쉬러 가버렸다. 민준이는 더 조용해졌고 어딘가 고마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나에게는 전혀 다른 일들이 시작되었다. 다혜와 함께 생활을 꾸리고 간단한 요리를 배우고 남의 간섭 없이 살림을 꾸려나갈 계획을 세웠다. 심지어 이웃들도 찾아오기 시작했다. 떡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텃밭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고 묻기도 했다. 나는 다시 필요한 사람. 짐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여전히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 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해졌다. 운명이 준 교훈에 감사했다. 알고 보니 일은 해도 손을 놓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확실히 알았다. 내 집, 내 이름, 내 추억을 나는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또다시 나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면 나는 이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채널을 누가 시청하시는지 아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